안녕하세요. 새법는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2015년 학예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평균 일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4.6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가 길면 좋은 게 아닌가 하시겠지만 불황으로 인한 일거리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에서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책, 입법전망대에서 살펴봅니다. 대기업은 아니고 그렇다고 중소기업들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중견 기업들. 기업을 키우면 좋아야 되는데 각종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거죠. 중소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젊은 직원들은 어떤 연봉이나 기타 환경에 따라서 너무 잦은 이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를 탄탄하게 받쳐줘야 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허리를 바치고 있는 중견기업들. 하지만 아직은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을 말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일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인정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규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 등 중소기업으로서 받았던 혜택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즉시 각종 규제에 직면하고 또 각 중소기업으로 받던 지원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조세, 자금, R&D 지원 이런 부분에서 총 한 160여 개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이제 중견기업이 되면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을 키우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들이 정책 지원 배제나 지원 축소 등을 우려해 성장을 도모하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기를 바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의 어려움 중 특히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하도급 거래인데요.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에서 많이 행해지는 분업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마련했고 원청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테두리 밖에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물건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 그 물건의 부품을 다시 중소기업에게 이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중견기업이 원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 따르는 각종 의무사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하도급 대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법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수급사업자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60일이 지난 날짜에 돈을 주거나 어음을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중견기업들은 그 자금을 융통시키기 위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중견기업들은 하도급법의 수급사업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호소해 왔고요. 전문가들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유연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처럼 중견기업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뤄낸 그 성과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중견기업들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난 7월 6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합법 개정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벤처에서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골고루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은 많은데 실상은 중견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좀 미비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중견기업을 보다 더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도급법이 198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하도급 대금과 관련되는 분쟁이 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중소기업만이 보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중견기업도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이 됐고요.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하도급 관계로 있는 경우에 하도급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이런 조치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외되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원청업자가 보복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율 고시 제도도 폐지됩니다. 중견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어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통해 그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 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고 핵심 인력의 82%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5월 기준 고용노동 통계에 의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현재 2.6%로 대기업의 3배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사유는 낮은 급여 수준과 복지에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급여 수준은 약 60% 수준이고 복지 비용은 53% 수준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취직을 사회적인 실패로 여겨서 이직률도 대기업에 비해서 12배 수준이나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성과보상기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과 핵심 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전액을 핵심 인력에게 보상으로 지급해 유능한 인력들의 중소기업 재직 동기를 유발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인데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들어보기 위해 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1996년 창업한 5개 광고 대행사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수주받아 디자인, 제작, 설치를 총괄하는 회사인데요. 직원이 24명인 이 기업을 몸소 이끌어가고 있는 장세도 대표는 인력의 불안정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적 그 운영이 어려운 게 특히 이제 제작 부서나 이런 것들은 좀 일이 있을 때는 몰리고 없을 때는 일종의 안정적인 어떤 그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평균 군속 연수는 지금 한 3, 4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직원들은 어떤 연봉이나 뭐 기타 환경에 따라서 너무 잦은 이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성과보상 공제제도의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 조세 관련 2개의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인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내는 성과보상 공제금을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어요. 그게 이제 내일 채움 공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천여 개 기업이 한 5천여 명이 지금 그 제도로 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들을 성과보상 공제제도하고 잘 연결을 하면 추가로 재원을 투입되지 않아도 중소기업의 인력들을 장기 재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과보상 공제제도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도 출연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납입하는 공제부분 납부액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계약 만기로 인한 공제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련 정책에는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100%로 확대한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도심지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출퇴근 편의 지원 확대라든지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확충되어야 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밑받침해줄 중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하도급 인력 문제 외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견기업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할 거라고 말은 많은데 사실상은 보호 대책이나 제도적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또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입법적으로 많은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중견기업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외국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배에다가 선적을 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는 게 한 90일 이후에 지급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중견 기업이 부품을 공급받는 그 대금은 또 60일 안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의 이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기간의 공백도 좀 보충해주고 해야 되는 보완 대책이 개정이 더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자기들이 노하우가 갖는 300년, 200년 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그런 것을 융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창업되었을 때도 대기업이 협력업체로 창업되었고,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이 협력업체로 성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기술력을 올려주고, 그 기술력을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력 양성입니다. 이 인력 양성은 자주 이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 재직을 하면
본인도 능력 향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경쟁력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커지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형성되는 우리 튼튼한 국가가 되고 제2의 도약에 굉장히 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정의한 히든 챔피언.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술 경쟁력 또는 제품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3위 안에 드는 강소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정책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진출 전략 및 인력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과 더불어서 중견 중소기업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 양성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대기업이 아니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선례가 늘어나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일지라도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 택시 운수업 종사자만 해도 29만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한 상황인데요. 우리는 일을 안 해도 회사의 납입 금액을 물어내는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7만 대로서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2만 대 정도는 감찰을 해야 퇴직금 1,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업종 전환해서 이렇게 조그만 가게라도 해다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택시 운송사업 발전법이 제정됐는데요. 찬성 190인, 반대 2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복리 후생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설립 신고한 노동조합을 택시 운수 종사자 단체로 규정하고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서비스 교육과 업종 전환 교육, 종사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건립, 운영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달 생활고에 시달리던 무명 배우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 사망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예술인들의 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데요. 특히 연극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서면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실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예술인 중 서면 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비율이 약 44%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에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문화예술 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할 경우 계약 금액, 기간, 수익 배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이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육아휴직급여제도.
현행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10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육아휴직자의 휴직급여는 1인당 월 평균 약 87만 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한부모, 외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생계를 잇기 어려워 휴직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공표하는 4인 가구 및 2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급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여경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가장 큰 이유로 급여 감소를 꼽았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 시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오늘은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임산부와 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도 확대가 됐습니다.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반기부터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고 3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50만 원 초과 시 국가에서 90%를 지원합니다. 인천의 한 여성 전문 병원.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예비 엄마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료를 받다 보면은 검사 비용이 3만 원, 5만 원, 이제 많게는 60만 원, 80만 원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 전에 검사 비용만 기본 100만 원 이상 들어갔고요. 기형아 검사, 피 검사, 혈당 검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의외로 좀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없잖아 부담이 좀 되죠. 특히 최근 높아진 결혼 연령으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도 늘고 있는데요. 고위험군 임산부라고 하면 어떤 임산부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단 조기 진통, 그다음에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 그다음에 출혈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태 임신이나 고령 임신, 그다음에 질환에 상관없이 이제 임신 때 산모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모든 산모분들을 다 고위험 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위험군 임산부들이 어떤 경우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임신 중간에 입원하는 경우에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조기 진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20주 이후에 이제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어서 조산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로 입원할 때가 있고, 임신 중독증이 좀 심해서 입원해서 경과 관찰하거나 치료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자궁 경관 무력증이 의심되거나 수술 후에 이제 경과 관찰할 때, 이럴 때도 입원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출산까지 일반 임산부에 비해 평균 205만 원의 병원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고위험군 임산부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신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비용이 많이 증가돼서 저희가 이제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이렇게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3대 고위험 임산부, 조기 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에 한해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의 90%를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데요. 이거는 소득계층 150%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조기 진통으로 입원한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166만 9,740원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5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 지원하므로 먼저 본인 부담금에서 50만 원을 빼면 116만 9,740원. 이 금액의 90%를 지원하므로 지원금은 105만 2,766원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면 임산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 11만 6,974원입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임산부들은 얼마나 되나요?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임신과 관련해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해드리고요. 35세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기존에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인력 포함을 해서 해당이 되면 다 해주게 되는데 대략 약 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꼭 알아둬야 할 맞춤형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는 근로소득자 자신이 직접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선택 시에는 100%를 기준으로 징수됩니다. 지난 7월부터 각 직장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가 배포됐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뭐 적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몇으로 선택하셨어요? 예, 저는 120%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세금 납부를 많이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많이 떼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원천징수 세율은 80%, 100%, 120%. 월급에서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고 싶으면 120%를, 적게 떼는 대신 한 번에 추가 납부를 원하면 80%를 택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년 6월까지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근로자의 평균 지출 공제액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 내역과 규모를 감안하여 선택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지난 연말정산 결과 환급 금액이 많았거나 금년도에 공제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 덜 떼는 80%를 선택하고, 지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한 세금이 많았거나 환급을 조금 더 받고 싶은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따라서 80% 선택 시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작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할 확률이 크고, 120%를 선택하면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미선택 시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로 적용됩니다. 이번 달부터 80%나 120%를 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봉급날 전날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청한 비율은 금년 말까지 계속 적용되고 다른 비율로의 변경은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와 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복지를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가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세제제도, 내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복지와 세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게다가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원 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